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대선을 이틀 앞두고 여야가 지지층 결집, 부동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영향 등 여야는 지금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잠시 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흘 전에 발생한 울진과 삼척 산불에 이어서 동해와 강릉 산불까지 현재 4곳에서 난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고성 산불에 이어 22년 만에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동해안 산불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네, 먼저 경북 울진 산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산불이 난 지 이제 나흘이 지났고요. 강풍특보도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불 진화를 오늘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완전 진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바람이 약한 데다 바람 방향도 진화에 유리하긴 하지만 불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채 커졌다 작아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경북 울진군 용천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도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용천사 뒤쪽 야산에서도 계속해서 흰 연기와 함께 냄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 헬기가 몇 시간째 물을 뿌리고 있고요. 소방과 군인 그리고 주변 주민들까지 힘을 합쳐서 진화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연기가 계속해서 나오자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새벽에 와서 보니까네 다시 또 불이 튀더라고요. 저 뒤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는 한 곳에 나는 게 아니고 온 천지를 다 돌아가면서 나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제보다 바람이 약해진 데다 방향도 금강천 군락지 등 위험 지역이 아닌 서쪽으로 불고 있다는 겁니다. 산림당국은 지금도 헬기 59대, 인력 5,500여 명을 투입해 작업하고 있는데요.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 안으로 불의 머리, 화두를 잡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산불의 규모가 큰 만큼 주불 진화는 내일 오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산불이 남하하면서 보호구역인 금강송 군락지 코앞까지 불길이 번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산림당국은 밤과 새벽 사이 주요 화선의 인력을 배치해 불이 확산하지 않도록 했고 군락지의 피해를 막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어제쯤 큰 불이 잡혔어야 했지만 짙은 안개와 변덕스러운 바람 탓에 헬기 작업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화산도 60km 이를 정도로 긴데 현재도 진화율은 5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산불이 길어지면서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울진과 삼척에서는 축구장으로 치면 2만 개가 넘는 16,800여 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봤습니다. 불에 탄 주택 등 시설물도 현재 파악된 것만 400여 동에 이릅니다. 현재 대응리 주민 13명을 포함해 모두 554명의 주민이 체육관과 마을회관 등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들을 돕기 위해 전국에서 자원봉사자가 모이고 있고 기업과 단체에서 후원한 구호 물품도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울진군 용천사에서 YTN 김철입니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강원도 강릉, 동해 산불도 여전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산골짜기의 연기가 고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릉 시내까지 매캐한 연기가 자욱하게 퍼지면서 곳곳에선 산불 무늬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네,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뒤에 있는 주택, 이번 산불 화재를 피하지 못한 곳이죠? 네, 이곳 주택에는 화재가 발생하면서 지금은 형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모습입니다. 화장실이었던 곳만 우뚝 남아 서 있는데요. 불에 탄 기둥이 양철 지붕을 가까스로 지탱하고 있지만 곧 있으면 무너져 내릴 것 같이 불안한 모습입니다. 강릉과 동해에 난 산불은 진화율이 현재 60%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오후 2시쯤이면 큰불 진화가 마무리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바람 방향이 바뀌고 연기가 산골짜기에 가득 고이면서 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화에 나섰던 헬기들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점심때 1시간가량 이륙 상태로 대기했는데요. 오후 2시 20분쯤 산림청 헬기 7대와 군 헬기 5대가 진화를 재개했지만 연기가 여전히 자욱해 처음 투입된 헬기 25대 전체가 다시 진화를 재개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욱한 연기는 강릉 시내로까지 퍼지면서 낮 한때 산불 오인 신고나 산불이 발생했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강릉 동해 산불은 60대 남성 이모 씨가 가스 토치를 이용해 자택과 농막 등에 불을 지르면서 시작됐습니다.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은 불은 옥계면과 바로 붙어 있는 동해시로도 번졌습니다. 현재까지 강릉시와 동해시 피해 면적은 4,000헥타르에 달하는데요. 또 주택 등 건물 90여 동이 불에 타면서 260여 명이 대피하고 이재민이 40여 명 발생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우선 해가 지기 전에 큰 불을 잡겠다는 목표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일몰 전 큰 불 진화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화재 현장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네, 제20대 대선 이제 꼭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여야 후보들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선거 막판 후보들의 움직임과 대선 판세를 국회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송재인 기자 나와주시죠. 네, 저희는 YTN 국회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대선을 이틀 앞두고 승패를 가를 부동층 표심 확보를 위한 여야 후보들의 총력전이 한창인데요. 여야 취재하고 있는 송재인 기자와 함께 주요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결전의 날 3월 9일 이제 딱 이틀 남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유세 일정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이재명 후보 오늘 마지막 전국 단위 표심몰이에 나섰습니다. 앞서 제주와 부산을 거쳐 지금은 대구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고 이후에는 대전, 마지막 청주까지 경부선 상행선을 따라서 거점 도시를 훑습니다. 지역별 맞춤형 개발 공약을 띄우는 건 물론이고 인물론을 앞세워서 중도, 부동층 영끌 작전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의 유세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연능하고 충실한 국민의 일꾼 대리인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여러분? 연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진정한 통합의 대통령 후보, 전쟁이 아닌 평화를 가져올. 이 후보는 마지막 청주 유세에서는 단일화를 이룬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와 합동 유세에 나서면서 국민 통합 메시지도 띄울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유세 일정을 보면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호남 지역은 빠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현재 판세와 관련한 전략적인 판단이 분명히 있을 텐데 민주당 현재 판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오늘 유세 일정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분석한 현재 판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높은 사전 투표율, 그 가운데에서도 호남 지역 투표율이 높은 걸 두고 이 후보를 중심으로 지지층이 결집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결국 야권 단일화에도 초박빙 판세는 그대로란 건데 이에 따라 막판 중도, 부동층 공략이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이 후보는 내일 중도, 부동층이 몰린 최대 승부처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는 마지막 유세지는 정치적인 상징성을 지닌 시청 광장이나 광화문 가운데 하나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일정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와는 이 정반대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 오늘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경기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막판 정권교체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합동 유세도 펼치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을 호소했는데 윤 후보의 유세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코너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다 달려가서 또 한 번 국민의 고통 위에서 자신들의 영화를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심판을 아주 제대로 해서 이 민주당도 살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인물론에 맞서서 정권교체 심판론을 꺼내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 후보는 이후 안양과 시흥, 안산에 이어 화성과 오산, 평택까지 경기 8개 지역을 돌면서 전력 투구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윤석열 후보 유세 일정을 보면 윤 후보의 계획 역시 결국 판세를 가를 이 중도층과 부동층을 공략한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의 판세 분석도 조금 궁금합니다. 높은 사전 투표율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민주당과는 좀 차이가 있는 모습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 투표율이 높은 정권 교체 열망을 반영했다고 보고 조심스레 우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 후보는 오늘 수도권 내 중도층, 부동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뒤 내일은 전국 거점 유세를 진행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와 전혀 반대 동선을 택한 건데요. 마지막 유세지는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청 앞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으로 지지층 내 부정선거 우려가 커질까 주시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반대로 오히려 본투표에 지지층이 결집할 거라는 기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굉장히 열띤 유세전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어떤 일정 소화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심상정 후보 역시 수도권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판교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청주에 들른 뒤 다시 경기도로 돌아와서 집중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정치개혁의 적임자는 거대 양당 사이에 유일하게 남은 자신뿐이라며 소신 투표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심 후보의 유세 발언도 듣고 오겠습니다. 선거에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압도적인 표를 심상정에게 몰아주셔서 양당 정치의 판을 크게 흔들 수 있을 때 진정한 통합정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심 후보는 이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앞에서 유세를 벌이면서 노동 대통령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후엔 수원과 안양, 서울 구로까지 수도권을 누비는 강행군을 이어갑니다. 네, 후보들의 숨가쁜 유세 일정과 또 대선 판세 분석까지 송재인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회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경국, 송재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신촌에서 유세를 하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피습을 당했습니다. 송 대표는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뇌진탕을 입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의 부상 정도 어떻게 확인이 됐습니까? 네, 일단 급작스러운 소식에 우상호 총괄선대 본부장을 비롯한 민주당 관계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곳 병원 앞을 오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송영길 대표는 생명에 커다란 지장은 없는 상태고 의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응급처치를 받고 나서 CT 사진을 찍었는데 뇌진탕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봉합치료 뒤에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민주당 김영진 사무총장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전하는 말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폭력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선거의 과정이 국민 통합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송 대표는 의료진 권고에 따라 일단 오늘 하루 안정을 취합니다. 민주당은 송 대표의 수도권 지원 유세와 뉴스 출연 등 모든 일정을 오늘 취소했습니다. 내일도 송 대표의 건강 상태를 본 뒤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네, 이번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세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이죠?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여기서 가까운 신촌 대학가 앞쪽에서 이재명 후보 지원 유세를 벌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식 연설을 하기 위해서 유세차로 향하던 도중에 이러한 사고를 당하게 된 건데요. 그런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던 도중에 송 대표를 모자를 쓴 한 남성이 뒤에서 갑자기 덮치게 된 겁니다. 남성이 망치처럼 생긴 검은색 물체로 송영길 대표의 머리 부분을 서너 번 폭행했다는 게 주의 목격담이었습니다. 사건 뒤에 남성은 민주당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에게 제압당하고 관할 경찰서인 서대문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남성이 범행 동기나 신원 등이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경찰 수사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여당 대표의 피습 소식에 정치권에서도 여러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네, 일단 유세 중인 후보들이 쾌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 거점 유세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산 유세에서 연설을 시작하면서 송 대표의 건강부터 걱정했습니다. 쾌유를 빌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폭력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SNS에서 폭력 행위를 규탄했는데 안전한 선거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정부의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도 경찰이 가해자의 폭력 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의당도 여영국 당대표가 나서 SNS를 통해 견해가 다르다고 폭력을 가하는 건 중범죄라면서
마찬가지로 송 대표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둔기 피습과 관련해 선거폭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혐오와 폭력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선관위의 확진자 투표 관리 부실에 여야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막판 최대 변수, 야권 후보 단일화 영향을 놓고도 여야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내놓으면서 자체 판세도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복귀왕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또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양당이 보고 있는 현재 판세 또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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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오늘 낮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송영길 대표 선거운동을 신촌에서 하다가 흉기에 머리를 이렇게 다쳐서 지금 응급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혹시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생명에는 지장 없고 이미 이제 상처는 봉합을 했고요. 봉합수술했고요. 예, 봉합수술했고 우선 오늘 하루는 좀 유세를 쉬면서 네. 상태를 지켜보면서 내일 유세 참여 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화면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도 이 폭력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강력히 비판했고 윤석열 후보도 선거 방해 어떤 폭력도 정당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입장을 내놨죠. 예, 이에 대해서 저희 후보나 이준석 대표도 이에 대해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라는 입장을 냈고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안전상의 위협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송영길 대표의 빠른 쾌유를 빌 뿐입니다. 네, 민주주의에서 이 폭력은 절대 안 되죠. 네, 이제 수사,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응당한 처벌도 받아야 할 겁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사전투표율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사전투표율이 36.93% 나왔어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여야 모두 서로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민주당의 입장은 지금 지지층이 결집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사전투표가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점점 더 역대 시작한 이후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급적이면 붐비는 시간을 좀 피해서 오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또 사전투표에 많이 오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그 전에는 국민의힘에서 사전투표 조작설이라든지 부정선거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행히도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사전투표율을 높이게 하는데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보편적으로 이제 사전투표는 젊은 분들 또 선거에 적극적으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보면 민주당 쪽에 좀 좋은 결과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도 민주당의 좋은 결과가 숨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우선 복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어떤 사전투표 조작설이나 어떤 부정선거설을 주장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인 당론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부정선거에 관련한 의견을 낸 바는 없고 이준석 대표도 대표적으로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토론에 나가서 많은 토론을 했던 분인데 그런 식으로 좀 왜곡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부 당내 구성원들이 그런 주장을 했던 적이 있지만 저희는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격하고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저희에게 긍정적인 신호고요. 또 사전투표율이 높은 데서는 다양한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전투표 자체에 익숙해지는 그런 경향성도 짙어지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본투표 때 몰리게 되면은 방역수칙과 관련해서 다소 좀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고 정치적인 요인으로는 당연히 지금 정권 교체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저희 후보의 지지율도 정권 교체 여론에 수렴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저희에게도 당연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잠깐 보고 갈까요? 지역별로 보면은 전라남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51.5%. 그리고 전북이 48.6%, 광주가 48.3% 이렇게 나왔는데 호남 지역 사전 투표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기와 대구 33.9, 33.7 이렇게 나와서 평균보다는 좀 낮았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이렇게 당에서는 분석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 호남이 50% 넘은 지역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40%를 기록한 유일한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호남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도 강하고 정치 참여 의지도 강하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다른 지역 낮은 투표를 기록한데도 지난번 사전 투표율과 비교해서 보면 거의 비슷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사전 투표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고 또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는 현상 아니겠는가. 특히나 조금 전에 이제 단일화에 관련돼서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윤석열 후보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계신 분들은 이러다가 자칫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긴장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안철수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과정이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투명하지 않다. 일종의 정치권 그들만의 리그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어서 이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이 속에 스며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수도권 쪽이 조금 낮은데 수도권 쪽은 본투표 때 본인들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저희 YTN이 후보의 유세 현장을 연결하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윤석열 후보 유세 현장을 연결했고요. 지금은 이제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주를 거쳐서 부산, 지금 대구까지 올라왔죠. 지금 제주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약속 하나 드립니다. 제가 원래 생활 정치형 아닙니까? 가서 제가 산림 진화 때 그다음에 이렇게 산림청 고위직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산불을 끄는 데는 소형 헬기 가지고는 사실은 거의 대책이 안 된답니다. 근데 초대형 헬기가 필요한데 그 6대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곧바로 12대 연결돼가지고 조기 진압하겠다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헬기는 야간 기동이 안 된다고 해요. 밤에 불 나도록 그냥 놔두는 겁니다. 이게 사실 밤에 불이 더 많이 번지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연구 검토를 해봐서 물어봤더니 이 고정이, 그러니까 비행기, 미국 영화 이런 데 보면 비행기로 불을 끄지 않습니까? 이게 비행기는 밤에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하나 마련하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어제까지 불탄 면적이 이 삼척 울진만 해도 뭐 여의도 40배 뭐 이렇게 된다는데 사실 엄청난 자원들이 소실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 산림 진화대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장비도 늘려서 우리 산림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70가구인가가 아예 그냥 불이 타가지고 집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피해에 비하면 이런 산불 진화 장비들 좀 많이 늘려도 될 것 같다. 우리의 국력이면 제가 확실하게 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산불 피해 지역에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지원도 해주십시오. 그런데 혹시 우리 저번에 코로나 때 경기도에서 50억 들여가지고 대구, 경북에 마스크 지원한 거 여러분 아시는 분 안 계시죠? 제가 당시에는 뭐 생색내는 것 같은 말 안 했는데 거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색을 내자는 건 아니고 우리 각 시도로 나눠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니까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보통 뭐 1, 2억 이렇게 하길래 제가 경기도 재정도 그런 데로 나쁘지 않으니까 50억 해서 아마 대구에 35억, 경북에 15억 이렇게 지원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이 산불 피해 지역에 지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을 참 많이 있는데 오래 하면 안 된대요. 빨리 가야 대전, 청주 거쳐서 갈 수 있다고 해서 가급적 축약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지금 대구 경제가 매우 나쁘죠. 경북 경제도 나쁩니다. 국토균형 발전 정말로 문제죠. 수도권에 집중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모든 자원과 인력이 다 수도권에 모여서 이제 수도권이 문제가 됐어요. 미어 터지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6.25 공난 때 피난길도 아닌데 경기도 광주에 가니까 학교 운동장에 컨테이너 놓고 수업하고 있어요. 여기는 학교가 남아도라 난리 아닙니까? 학교 문 닫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또 수도권에 있는 모 대학은 학생 1인당 5천만 원이 넘게 국가가 지원을 하는데 이 대구 경북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은 1,700만 원인가 밖에 지원을 안 해요. 이거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 더 지원해서 모두가 어느 지역에서나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균형 발전인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그냥 지방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들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핵심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구니까 대구 얘기 많이 해야죠. 제 고향인데 특별히 또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구 도심의 KTX 경부선 지하화해야 되겠죠? 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빨리 옮기고 2028년까지는 문 열어야 되겠죠? 근데 부산 가덕 신공항은 정부 재정을 투자해서 하는데 여기는 돈을 안 대준다. 문제있죠? 전라도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부족하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서 형평성 있게 도심의 공항들을 옮기고 거기 대구는 혁신 기업 도시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거 말고도 공약 많은데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다 써놨으니까 동네 소문 많이 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진짜 문제가 물 문제 같습니다. 물. 격탕물 드셔야죠. 근데 지금 경북하고 협의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협의 안 되는 거 조정해가지고 해결하는 거 누가 잘해요? 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도 수십 년 묵은 거 제가 거의 다 처리했습니다. 이해관계를 조정하면 되거든요. 개인들끼리 협의가 잘 안 되면 시도에서 지원해가지고 모두가 만족하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경북에 왜 우리 물을 그냥 쓰냐? 우리는 이익도 못 보고 또 수자원 관리하느라고 댐 만들면 우리 수자원 때문에 규제받으니까 우리 못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규제받아서 손해보는 거 이상으로 지원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결단하기 나름이지. 이런 실력을 가지고 현안 해결하고 나라 문제 잘 풀어갈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잘 풀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경북을 못 가기 때문에 여기 경북 분들 계세요? 꽤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동, 영주 이렇게 가긴 했는데 마지막 예천. 그래서 제가 대구 말고 경북에도 지역별로 시군별로 다 공약해놨으니까 그거 좀 잘 살펴주시고 이재명이 하면 이런 공약도 잘 지켰구나. 동네 소문 잘 내주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 동네 잘 살겠다. 네, 이재명 후보의 대구 유세 현장으로 다녀왔습니다. 여기서도 인물론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앞서 나누지 못한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호남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 이유를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어요?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복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경향성이라는 게 있긴 했습니다. 이전 선거들에서도 호남 지역에서 사전 투표율이 조금 높은 편이었고 대구 지역에서는 다소 낮은 편이었는데 그런 경향성에 더해서 호남 지역이 이번 선거에서 좀 더 많은 투표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저는 이를 분석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약간은 조금 오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대위 차원에서는 호남 지역의 어떤 사전 투표율이 높아진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호남 지역의
사전 투표율이 높으니 민주당이 결집하고 있다라는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호남 지역의 득표율은 당연히 민주당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특히나 광주 지역이나 이런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 이번 대선에서 상당히 화두가 된 지역인데 그 화두가 복합 쇼핑몰이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 복합 쇼핑몰 공약에 대해서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광주 분들과 호남 지역의 주민분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겠다는 어떤 실용적인 정책에 대해서 또 갈라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의 지방의원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 다수석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어떤 기본적인 이런 현안이 해결되지 못한 것에 대한 호남 지역 분들의 어떤 분노 투표가 상당할 것이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해석이 다릅니다. 유권자분들의 선택 마음은 이제 이틀 뒤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단일화 효과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이번 최대 변수로 꼽았던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효과, 그 표심에 대한 해석도 그리고 전망도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이후에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하고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 바닥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움직임이 뭐 몇 배 더 빨라졌고요. 예. 활발해졌고 그리고 또 중도층, 그러니까 제3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양 후보 다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배신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인물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럼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이 누구냐? 뭐 이거는 비교가 바로 되기 때문에 네. 뭐 아쉬워도 이재명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곳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사전 투표장에 가서도 그렇게 이제 가족들과 함께 어른들까지 함께 그렇게 투표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번 단일화가 많이 아쉽습니다. 제3지대 정치 세력을 만들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한 정치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그것을 사실 안철수 후보께서 안 하신 거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배신을 당한 거고 그래서 전 이번 뭐 대선의 승패에 있어서는 저희들에게 상대적으로 뭐 역풍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유리함을 가져오지만 전체 정치개혁 분야에 있어서는 많이 아쉬운 그런 대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권 교체의 표심은 결국 안철수 후보에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언론사마다 추이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윤석열 후보에게 좀 더 많이 갈 것이다라는 분석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를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또 결국에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오늘 안철수 후보도 유세 현장에서 브리핑을 한 내용을 보면 단일화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제안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분명히 복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뭐 정치 개혁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를 도모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니까 뭐 단지화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언어를 쓰면서 비난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도 분명히 어떤 단일화를 시도했죠. 김동연 후보와의 단일화도 시도했고 심지어 굉장히 대척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조원진 후보와도 연대 시도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은 가치 연대고 저희가 하는 것은 야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문제에 있어서 단일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민주당이 격앙된 반응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연 단일화가 얼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는 3월 9일이 돼 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민주당이 내놓는 어떤 반응들을 본다면 단일화라는 것이 민주당의 상당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분명히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됐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움직였는지는 아마 이번 선거가 끝난 뒤에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당이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고 판세를 분석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뭐 저희는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여러 분석을 지금 언론에서 많이 다뤘는데 상당히 조금 앞서고 있지 않나라는 분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뭐 만약에 투표를 한다면 지금 현재 투표를 한다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길 수도 있을 것으로 예, 보고 이준석 있다는 거예요? 대표도 예. 언급했듯이 6에서 8% 6에서 정도 8%포인트 우세한 상황이라고 분석을 했고 이 격차가 더욱더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에 있어서 겸손한 태도를 가져가는 것은 분명해야겠지만 네. 저희가 2%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만큼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것이고 예. 여러 번 이준석 대표도 언급했듯이 정권 교체 여론에 상당히 윤석열 후보가 수렴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내부적으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3월 9일 선거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예. 저희는 그동안에 조금 아쉬웠던 점이 정권 교체 여론을 저희 후보가 그대로 받지 못한다라는 비판이 일부 있었는데 단일화 이후 그리고 1주, 2주 사이에 상당 부분 그 여론에 저희 후보의 지지율이 수렴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본부장이 근소한 차로 이제 좁혀졌다. 그리고 결국에는 1.5%포인트 정도 차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 지난번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전에 그 조사를 보면 거의 예.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이 10%가량 벌어져 있다가 좁혀진 거기 때문에 불과 선거를 얼마 안 남은 입장에서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후보에게 유리한 거거든요. 그런 흐름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 많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건 우리 국민들도 안 믿을 거예요. 1%에서 3% 승부가 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도 같은 생각을 할 것이고 그래서 누가 이길까 정말 결과 봐야 한다라고 네.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런 흐름을 보고 그리고 그 단일화가 오히려 국민 정서에 반하는 단일화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1%에서 3%가량의 승리를 할 수 있겠다. 그 힘은 그 제3 정치 세력이 실패한 부분에 대한 중도층의 분노와 그리고 민주정부를 계속 지켜야 된다라는 우리 지지자들의 결정 이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보통 역대 선거를 보면요. 투표일에 가까워질수록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박빙의 승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좀 크게 앞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런 언급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전 투표를 비롯한 본 투표까지 투표를 결국 많이 해주셔야 이긴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만큼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크고 있으니 사실 깜깜이 기간이라고 하죠. 이 기간에 들어가면서 유권자들을 비롯한 언론 관계자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속된 말로 지라시성의 글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데 이런 글이 도는 순간이 되면 유권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확한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명을 드려야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어떤 내부적인 사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가 언급해 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유리한 추세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차원의 언급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뉴스로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이 확진자분들 투표 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상당히 지금 부적절했다. 물론 선관위가 2차례 사과를 했습니다만 선관위 운영 관리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아니냐. 일부에서는 선관위원장 등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전 결과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원장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체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사무총장 그리고 또 이 선거 전체를 기획한 간부 담당자까지도 저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겠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라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걱정을 끼치게 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물론 이제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사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못한 부분 이것을 그냥 이해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저분들 일하는 분들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것들을 하라고 사실 공무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특히 3월 9일 본투표에서는 이런 걱정 두 번 다시 끼치지 않게끔 조치하고 그리고 나서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20만, 26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더 늘어날 수 있는데
6시 이후에 투표하는 것으로 지금 바꿨거든요. 선관위가. 예. 6시부터 7시 반인데 1시간 반이면 가능하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많은 경고와 논평을 내왔습니다. 네. 사실 확진자가 20만 명씩 나오는 과정에서 총 확진자 수도 지금 400만 명을 거의 넘어갔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진자들이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신경을 쓰라고 했음에도 이런 참사가 벌어졌고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장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선관위 측에서는 7시 반까지 투표를 하되 투표함에 넣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대처를 마련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지금 어떤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문제점들을 본다면 확진자들이 굉장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밖에서 대기해야 했고 또 확진되지 않은 유권자들과 섞이는 그런 방역 수칙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히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예. 이에 더해서 확진자들이 대기할 장소 등을 마련하는 것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네. 저는 이미 있었던 어떤 사전투표 관리 부실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선관위원장이 거치 표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기본적으로 직접 선거와 비밀 선거의 원칙 자체를 선관위가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일부 투표장의 실수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원들 그리고 선관위원장의 거치 표명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양강 후보가 워낙 박빙인 만큼에 적은 표차로 승부가 결정될 경우 이제 투표 부실 관리 논란 당연히 있고요. 이게 혹시 대선 불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런 걱정을 좀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선 불복으로까지 또 부정선거 논란으로까지 번져서는 안 된다라는 예.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고 아마 네.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불리한 쪽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죠. 네. 우리 이제 투표를 하려고 했더니 남이 찍은 그 투표용지가 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선거를 코앞에 두고 김만배 녹취록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은 김만배 씨가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녹취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잠깐 볼까요? 먼저 국민의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 녹취록 공개된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이 보도를 보고 그리고 민주당의 반응을 보고 참 이쯤 되면 진짜 막 하자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녹취록이 공개된 시기가 만약에 대장동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 어떤 녹취가 되었고 그것이 공개되었다라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시기상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태가 한창 불거지고 난 다음 9월 15일인가요? 그때 지금 김만배 씨와 또 대화를 나눴던 인물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비례대표까지 신청하셨던 분이라고 하는데 이분들 사이에서 대화가 과연 신빙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저희 김은혜 공보단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해당 그 녹취록에 언급된 조모 씨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진술했다는 것이 진술조서를 통해서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아무리 이 선거가 급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생태탕 의혹과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많은 민주당 관계자들이 무슨 15년 전의 증인을 갑자기 나타났다라고 해가지고 무책임한 마타도어를 하고 지금 결국에는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와 똑같은 겁니다. 시기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오니 이 문제를 터뜨려 놓고 그냥 네거티브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는 절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다 복잡한 문제 치우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당시 대구에 좌천되어 있던 윤석열 지금 당시 검사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다시 당선되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것을 그때 예측해서 부산저축은행을 덮어줬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지 아니면 당시에 성남시에서 지금 모든 것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관리 책임, 유동규 정진상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이재명 후보가 과연 몸통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식적인 수준의 어떤 논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예, 민주당 입장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녹취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김만배 녹취록과 좀 다르게 지난해 9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에 된 녹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김만배 씨와 통화한 사람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사실 확인부터 하면 윤석열 후보가 그때 당시에는 대구에 계신 게 아니었었고 저 수사가 진행될 때는 그 중수 이과장 그 대검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 있을 때 윤석열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김만배 씨가 직접도 할 수 있지만 본인은 출입 기자니까 안 되니까 본인은 혈관을 다 알고 있다. 검찰의 혈관을. 그래서 바로 직접적인 혈관인 박영수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박영수 변호사가 가서 커피나 한 잔 마시고 오라고 그래라고 하니까 정말로 그 담당했던 박모 검사가 커피 한 잔 주고 몇 가지 형식적인 거 물어보고 조사를 끝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음성 파일과 녹취로 동시에 나오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또 이 건뿐만 아니라 그 천화동인 1호부터 18호까지도 쭉 나오는데 본인들이 법조인 한 30명에게 팔으려고 했는데 이재명 당시 시장이 3,700억 그 확정 이익을 정해놓고 나서 사람들이 안 샀다. 그래서 본인의 그 지분이 높아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재명 참 나은 놈이다.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의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다라는 파상적 공격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고 또 지금도 이재명 후보에게 그런 뭐 마치 대장동에 부정이 있는 것 마냥 더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 파일이 나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쏘리 이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오해했구나. 미안하다라고 해서 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국민들의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고 그 공공이익 환수라고 하는 최초의 사례를 당시 이재명 시장이 만들어냈는데 이것을 오히려 부정으로 몰아붙인 이런 부도덕함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사실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저희가 공개된 것에 대해서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국민들에게 이 의혹과 궁금증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국민의힘도 선거의 결과에 상관없이 상설특검법에 의한 객관적 특검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국민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복 대변인의 저런 발언이 지난 9월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재명 당시 시장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될 때 무엇을 하셨으며 유동규 씨가 그렇게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을 때 무엇을 했으며 정진상 씨가 그렇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모든 이익을 가져갈 때 무엇을 했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당시에 성남시 장으로 계셨던 분은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렇게 특검에 대해서 떳떳하시면 성남시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왜 민주당 시의원들이 똥줄 뭉쳐가지고 반대하고 있습니까? 모든 정황은 지금 이재명 후보를 가리키고 있고 당시에 검찰로 있었던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대장동 사업을 기획하고 대장동 몸통이 될 수 있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짧게. 우리가 그 논쟁을 하면 안 되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혹이 없어요. 정진상이 어떤 이익을 가져갔습니까?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건 잘못한 말씀이시고 근거가 없어요. 다만 그 일했던 사람들 몇몇의 비리는 있겠죠. 그 부분은 또 찾아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윤석열 게이트인지 혹은 국민의힘 게이트인지 혹은 김만배 씨와 몇몇 그 검찰과 그 결탁한 그 게이트인지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한다 이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동안 이재명 후보를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가 의혹제기 당사자가 국민의힘이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선 이틀 앞두고 여야 대변인 모시고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다릅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합리적 선택에 좋은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귀왕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주말 영향에도 21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는 6주 만에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을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가 또 20만 명을 넘겼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1만 716명으로 나흘 연속 20만 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3만 2,900여 명이 줄었지만 일주일 전에 1.5배, 5주 전과 비교하면 12.3배 급증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보다 70명 증가하며 955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도 139명으로 전날보다 22명이 줄었지만 여전히 1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115만여 명으로 하루 사이 3만 6천여 명 증가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꾸준히 올라 전국은 59.8%, 수도권 55.9%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는 6주 만에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평가됐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는 761명으로 전주 대비 1.4배 증가했고 주간 사망자 수도 901명으로 직전주보다 1.6배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운입니다. 러시아가 민간인 대피를 위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주요 도시 하르키우, 마리우폴 등에 대한 포격을 멈추고 인도적인 통로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 국경 근처 기차역에서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는 시민 행렬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폴란드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양동훈 특파원. 네,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 도시 프셰미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에 대한 포격을 일단 멈췄고요. 인도적 통로를 개방하겠다라고 했다고요. 네, 러시아가 인도적 통로를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시각은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 한국 시각으로는 조금 전인 오후 4시부터입니다. 수도인 키이우와 제2도시인 하르키우, 남부 격전지인 마리우폴 일대 등에 대해서 포격을 멈추고 민간인이 대피할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마리우폴 일대의 임시 휴전이 이미 2차례나 무산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공적인 대피가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거로 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인도적 통로 개방이 무산된 것에 대해 서로 책임을 돌려왔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최대 항구인 오데사 장악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로도 전해졌는데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Готуються бомбардувати Одесу. Одесу. Росіяни завжди приїжджали в Одесу. 네, 러시아는 인도적 통로 개방을 했다지만 주요 도시에 대한 포격을 이어가고 있죠. 현재 전황은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군은 이미 흑해 연안의 요충지인 헤르손을 손에 넣었고 아조프의 핵심 항구 도시인 마리우폴에 대해서도 공습과 포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오데사까지도 무력화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해상 교통로가 모두 막히는 셈이 됩니다. 러시아의 공세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양국 간 3차 회담이 빠르면 오늘 열릴 거로 보입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함께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함께 참석하는 3자 회담 개최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군사작전을 중단하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외신들은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수도를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키이우가 함락될 경우 서부 도시인 리비우나 또는 폴란드 등에 망명정부를 수립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요. 망명정부 수립 이후 세계 각국의 지원을 받아 게릴라 작전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탈환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수도 키이우에 대한 결사항전, 사수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어 논의가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것 프레셰미셀 역에서 우크라이나를 지키러 가는 이른바 슈퍼맨을 만났다고요? 네, YTN 취재진이 프셰미실 중앙역을 취재하던 도중 기차를 타기 위해 모여있던 100여 명의 시민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의 행선지를 확인해봤는데 뜻밖에도 우크라이나 서부에 있는 도시 리비우였습니다. 피난민들이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대거 빠져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나라를 그리고 가족들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조국으로 돌아가는 우크라이나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Of course, it's dangerous, and I also want to help, of course, for my country, for my army, and for my family. 네, 인상 깊었던 건 조국을 지키러 돌아오라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귀국길에 오른 슈퍼맨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귀국길에 오른 그는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을 유쾌하게 떨쳐내고 있었습니다. I have a weapon to protect our country. I'm Superman. Speak to the world.
все буде Україна. 네, 그곳에 있는 성당에서는 평화를 기원하는 미사도 열렸다고요. 네, 푸셰미실에 있는 성당에서 있었던 미사에 다녀왔는데요. 미사를 진행하던 신부는 중간중간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언급하며 평화를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저녁 시간에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특별 미사도 계속 열릴 예정입니다. I think there are some in the evenings about 8 p.m. There will be some special mass, special prayer for the peace. 네, 우크라이나인들이 많이 다니는 그리스 정교 성당에서도 어서 전쟁이 끝나 피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는 기도가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청은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추기경 2명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우크라이나에서 피와 눈물의 강이 흐르고 있다며 두 추기경이 전쟁은 미친 행동이라는 모든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모든 기독교인을 대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폴란드 푸셰미실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동해안 산불은 소방당국의 총력 진화에도 22년 만에 가장 큰 산불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나흘간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그리고 강릉과 동해 산불은 어떻게 번졌을까요? 나사 위성에 잡힌 모습을 김정진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나흘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본 경북 울진과 삼척, 강릉과 동해는 곳곳에 깊은 상처가 보입니다. 올해 2월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6.1mm, 건조특보 속에 발화된 산불은 시속 35km 이상의 강풍까지 불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습니다. 특히 강원과 경북 지역 산에 많은 소나무에 송진이 타면서 연못까지 만들어내 소방 헬기의 시야 확보를 방해했습니다. 진화가 더 어려워진 이유입니다. 경북 울진 그리고 강릉 동해 대형 산불의 현재 진화율 살펴보죠. 지역별로 보면 울진과 삼척의 경우 진화율 40%, 강릉과 동해가 60%입니다. 경북 울진과 삼척, 강원까지 능선을 타고 번진 불길의 길이만 봐도 60여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면적으로는 축구장 2만여 개, 서울 면적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지난 2000년 4월 고성 동해안 산불 이후 20년 만에 최악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미국 항공우주연구소 나사의 위성 사진을 통해서 산불이 어떻게 번졌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불이 난 3월 4일 경북 울진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울진 산불은 발생 초기에는 바람이 북동쪽으로 불면서 북쪽의 삼척 방향으로 불이 확산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갑자기 북동풍이 불면서 산악 지역에 남아있던 불길이 남서쪽을 향해 번졌습니다. 현재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불길이 남아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위성 사진에서처럼 현재 진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빨간색으로 불길이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강원도 동해시입니다. 불은 강릉시 옥계면에서 시작해 강한 서풍을 타고 동해시로 번졌습니다. 위성 사진에서처럼 첫날보다 불길이 넓게 확산한 모습이죠. 어젯밤만 해도 불길 확산이 컸지만 오늘 사진에서는 이렇게 바뀐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밤사이 불길이 잡힌 것을 위성 사진을 통해 빨간불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숲을 복원하는 데는 최소 30년에서 100년 이상이 걸립니다. 다음 달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국민 모두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경북 울진 산불을 잡기 위해 산림당국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헬기 50여 대와 진화 인력 4천여 명을 투입해서 오늘 중으로 큰 불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짙은 연기에다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진화 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최병암 산림청장이 현장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산림청장입니다. 3월 7일 17시 현재 울진 삼척 대형 산불에 대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산불 진화 대책의 주요 포인트는 이 서쪽에 있는 화선을 최대한 진압해서 주요 화선을 진압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산불 진화 진도는 오전에 말씀드린 50%에서 추가로 진도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진전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노란 선이 일부 진화는 됐습니다만 좀 유의미한 진화는 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 이게 좀 어려웠을까 제가 이거를 좀 살펴봤는데요. 우선 이 한 구역 한 구역이 보통 산불의 대형 산불 면적하고 비슷한 정도로 굉장히 큰 면적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헬기를 현재 59대나 오늘 투입해서 집중 진화를 했습니다만은 원래 요 한 구역에 보통 한 구역당 한 30대에서 40대 정도 투입해가지고 진화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화선이 길고 그래서 진도가 많이 나가지 않았다.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의 산림이 굉장히 좋은 산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인목 축적이 300입방이 넘어가는 독일 가장 좋은 나라, 숲의 나라가 독일인데요. 그 독일 숲과 이상의 그런 숲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한번 불이 붙으면 이게 끄기가 쉽지 않은 이런 임상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남았는데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지속적으로 더 작업을 해서 진화율을 조금이라도 지금 더 높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소강리 소나무 군락지와 유전자원 보호구역 방어를 위해서 이 지역에 그 지연제라고 리타던트를 약 1kg가량 살포를 했습니다. 현재 바람은 오늘 바람은 남서풍이 불어서 작업하기에는 매우 좋아서 상당히 공세적으로 작업을 했음에도 워낙 넓어서 이게 작업량이 좀 쌓여야 진도가 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바람은 서풍으로 지금 바뀌어 있고요. 저녁 때는 약간 이게 돌아서 이렇게 남동풍이 불 계획입니다. 불 예정입니다. 근데 풍속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작업에는 진도가 조금씩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야간 작업으로 넘어가서 굉장히 네, 들으신 것처럼 진화 작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진화율이 50%에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워낙 큰 산불이 났고 불이 난 곳의 산림 물창에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진화율을 계속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쟁터가 된 고국에서 보트를 타고 탈출한 테니스 선수가 감격의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유도 유단자이자 애호가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제유도연맹의 모든 자리에서 해임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보트를 타고 우크라이나를 탈출해 리옹 오픈 코트에 선 야스트렘스카. 투혼으로 결승까지 올라갔지만 중국 장수아이에게 역전당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고국을 위해 싸웠다며 울먹인 야스트렘스카는 상금 14,000유로를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f Ukrainian people are watching me, I want to say you guys are
so strong. You have an amazing spirit, and I try to fight for Ukraine. And 영국 축구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향한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관중석은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로 물들었고 We ask all supporters, home and away, to show solidarity with the people of Ukraine. 주장들도 노란색과 파란색 완장을 차고 뛰었습니다. 유도 애호가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국제유도연맹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국제유도연맹은 푸틴과 푸틴의 측근인 억만장자 아르카디 로텐버그의 모든 직위를 해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패럴림픽에서 쫓겨난 러시아 선수단은 귀국길에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에 몰린 사람들은 성대한 축하 행사를 열고 메달리스트라도 맞이하듯 선수단을 반겼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바람은 다소 잦아들었지만 동해안 지역에는 나흘째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진과 삼척에는 산불경보 심각 단계가 계속 내려져 있고요. 그 밖의 내륙에는 화재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구름만 다소 끼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에 대기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일요일이 돼서야 전국에 단비가 내릴 텐데요. 그전까지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산림 주변에서의 흡연과 논 밭두렁에서의 쓰레기 소각은 철저하게 금지를 해주시고요. 등산하시는 분들은 화기를 소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에는 구름이 다소 끼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0도, 대전 영하 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2도, 대구와 광주 16도로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대선 이내는 기온이 더 올라서 맑고 온화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